자, 오늘 그리고 프린트물이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거 한 장 더 받으셨죠? 자, 요 위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싹 또 판서하는 거 그려놨으니까요. 자, 그거 참조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결정권자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내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다. 우리가 개념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자, 먼저 시장하고 군수. 그럼 일반 시장하고 군수는 원칙적으로는 결정권이 없죠. 그래서 입안에 쓰면은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즉, 이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누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시장 군수. 자, 이것도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항상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다 수립하는 가장 지역적인 계획을 얘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시장이 관할구역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입안했어요. 원칙은 도지사한테 결정해 주세요 신청하는 거죠. 근데 도지사가 연암시 일부 지역의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죠. 이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이 입안했을 때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 첫 번째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남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 국토부 장관이 국토 전체를 놓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했어요. 국가계획 관련해서 입안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을 이자들이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죠. 자, 국가계획 등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사항인데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용도구역 중에서 두 개요.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취소구역. 일단 앞글자만 써놨고요. 자, 앞글자 그대로 따면은 개입 두 개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유 한번 의미 따져보면 돼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소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린벨트 이렇게 부르죠.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개발을 일체 뭐예요? 제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지방에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딱 치죠. 묶인다 그러죠. 그럼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은 일체 토지 이용 개발 못하죠. 이게 땅이 아니고 이제 뭐가 돼요? 똥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 지상권을 제일 세게 규제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즉 국민의 지상권을 가장 강하게 규제하니까 제일 높은 사람만 결정해요.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거꾸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뭐 하려고 정한다 그랬어요? 입지규제 건축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막 지정해갖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분간 누구만 결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자,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무조건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자, 용도구역 중에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예외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든 뭐 용도구역 아직 우리 안 배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용도구역 배운 다음에 보고요. 일단 요 두 개, 개입 두 개는 무조건 누구만 결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또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가지고 해수부 장관 더 줄이면은 해장 또 해장 딱 보면은 또 해장술 땡기고 그러죠. 아무튼 해수부 장관 줄여가지고 해장 이렇게 쓰는데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 이름대로 수산자원이니까 관청이 국토교통부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왔다. 무조건 권한자는 누구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해수부 장관이 더 권한자가 돼요. 그래서 저 결정권자들 원칙부터 예외까지 쫙 묶어가지고 봤고요. 그래서 1, 2, 3, 4, 5 이게 물어보기가 더 좋아요. 간단하니까 하여튼 이 결정권자 이거 갖고 시험에서는 다 잘 주고요.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는 입안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결정권자. 그래서 뭐 절차 이거 애우고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입안에서 결정하는데 요것만 딱 구분해요. 협의하고 심의는 입안할 때 하는 거 아니죠?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한 것을 고시까지 결정권자입니다.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고 그랬죠? 결정 고시. 그리고 다시 결정권자, 즉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결정한 것을 관계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해 준다고 그래요. 사인해가지고 다시 특광사원수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 특광사원수가 우리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일반에게 열람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즉 결정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주의할 거는 결정권자가 고시하고 직접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결정 고시하고 다시 누구한테 송부?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이 특광사원수가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국토부 장관이 저 지방에 개발제한구역 결정할 수 있죠. 개발제한구역 결정 고시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그 지방의 지역 주민들한테 열람시켜준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다시 결정한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준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럼 이 특광사원수가 우리 관할구역에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 결정고시하고 열람은 송부받은 특광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고요. 자, 일단 결정권자, 권한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입문서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맨 밑에 자, 결정권자. 자, 여기다가 별표. 그리고 원칙적인 결정권자 원칙 옆에다가 자치권 이렇게 쓰면 되죠. 자치권.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자니까 자,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동그라미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이 뭐예요? 시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누굴까요? 시장군수가 신청했을 때 결정하는 자 도지사. 도지사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하죠. 그럼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대도시 그 가로에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인 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 대도시장 동그라미,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딱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친 사람 원칙 누구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요자들이 결정권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외. 자, 계속 봐요. 그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시장군수 밑줄. 그럼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하고요. 또 넘겨보세요.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 자,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기억.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어요. 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개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리을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자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개, 입, 이 두 개는 무조건 누가 결정? 국토부 장관. 그리고 디귿번, 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그럼 시가와 주정구역은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요 시도지사인데 예외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합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합니다. 바로 2번의 결정 절차. 자, 동그라미 1번은 앞에다가 협의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협의하는 절차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미리 협의에 대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된다. 즉 결정하려면 일단 뭐 하래요? 협의. 그런데 자,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행정청의 위계질서인데요. 자, 국토부 장관 같은 장관을 뭐라고 불렀어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협의할 때 그냥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협의하래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 즉 협의라는 것은 항상 동급끼리 하는 거예요. 동급. 그럼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에 관해서 누구하고 협의할까요? 환경부 장관. 장관끼리 협의라고 얘기죠. 그래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요. 또 옆에 동그라미 2번은 옆에다가 심의 있겠습니다. 심의.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심의에 동그라미. 그리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 한마디로 심의 거쳐라 그 얘긴데요. 자, 역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일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협의하고 심의 공통점 찾아낼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앞에 다 뭐가 붙어요? 중앙자가 붙어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이니까 협의하고 심의도 다 중앙하고 합니다. 중앙하고 협의, 심의 거쳐하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그 밑에 줄 그 결정을 고시하고 딱 끊습니다. 그럼 결정한 사람이 뭐까지 해라? 고시까지 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 자,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읽어도 되죠?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거기까지 딱 봅니다. 즉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얘긴데요. 그러면 결정 고시하고 결정권자가 직접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누구한테 송부하래요? 특광시장 군수. 송부하면 특광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열람시켜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정 고시까지 하고 다시 송부해서 특광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열람시켜줍니다. 그럼 밑으로 합니다. 자, 이 절차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고시하면은 효과가 발생해요.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밑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어디서 효력이라고 할 때는 행위제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직접 우리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규제한다고 하죠. 행위제한을 가하는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요게 작년의 정답 지문이었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 발생한다 그러면 틀려요. 결정 고시하고 뭐까지요?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 다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럼 이 지형도면의 고시는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지형도면 고시하면은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모든 우리 공법상의 제한, 이 규제하는 효과는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규제의 장래라고 그래요.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새로 하는 행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만 규제하고요. 그러면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 행위제한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효과를 거슬러 갖고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거슬러 갖고 효과를 미치는 것을 소구표라고 그래요. 소구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구표는 헌법에 의해서 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규제는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하는 장래효를 갖는 것이, 기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규제의 효과를 거슬러 갖고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당시, 즉 규제를 만들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던 자, 그럼 착수해서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던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 그죠?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거를 기득권 보호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왕에 획득한 권리는 그대로 보호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기득권 보호. 자, 도시공관리계 결정 당시, 즉 규제를 만들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 자, 착수한 자. 자, 여기서 키워드는 착수예요. 객관적인 징표. 착수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착수라는 게 뭘까요? 착수. 공사 시작하는 걸 착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큰 건물 같은 거 짓기 위해서 보면은 높은 사람들 오죠. 뭐 시장, 구청장, 의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쫙 서가지고 테이프 커팅하고 삽 한번 퍼가지고 흙 쏟아붓죠. 그거를 이제 착공식 또는 기공식이라고 그래요. 이 착수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착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삽질 이렇게 한번 써두시면 돼요. 삽질. 그래서 삽질 한번 해야 돼요. 착수한 자. 착수한 자는 당연히 도시공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다만 어쩌고저쩌고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시공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이 말은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정 당시에 뭐 하고 있었으면 돼요?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좀 유식하게 기득권 보호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합니다.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그러면 이 도시공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해야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자, 지형도면이라는 것의 의미, 뭐 토지의 형태를 그린 도면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도죠. 지도에다가 이 결정한 내용을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보여주는 것을 지형도면 작성고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정권자 결정하고 고시하고요. 다시 송부에서 특광사원수가 열람시켜주는데 다 열람시켜주거나 고시할 때 문장을 해요. 문장으로 딱 고시하고 열람시켜주니까 그 결정한 내용 읽어봤자 뭐가 어디에 어떤 게 결정됐는지 우리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이 결정한 내용을 보기 좋게 어디다가 표시해라. 지도에다 표시해갖고 우리가 지도만 딱 봐도 이 토지에 뭐가 결정됐구나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라고 하고요. 자, 일단 지형도라고 그랬지 지적도 이러면 틀려요. 지적도가 아니고 지형도. 그런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고 그래요. 지적. 그러면 지적이라는 말, 자, 이거는 공시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무슨 요일날 배워요? 화요일이요. 화요일날 공시법 해가지고 2개 배우죠.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가지고 지적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등기법, 이 2개를 이제 공시법 과목에서 배우죠. 자, 2개 법률 중에서 뭐부터 먼저 배워요? 지적법 먼저 배우고 있죠. 그러면 지적법에서 지적이라는 거 뭐라고 배우셨어요? 지적이란 쉽게 얘기하면 토지의 호적이죠. 그래서 지적하면은 지번과 지목 2개를 합쳐갖고 지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지적이 표시된 지도예요. 지도.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자, 이렇게 토지에 번호를 붙인 거를 뭐라고 불러요? 지번. 그리고 1번 토지는 지목이 대라고 그래요. 대라는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다음 옆에 2번 토지는 지목이 전이래요. 전은 밭농사 짓는 땅. 3번 토지는 답은 논농사 짓는 땅. 이런 지번과 지목을 합쳐갖고 뭐라고 그런다? 지적. 이 지적이 표시된 이거 지도라고 그래요. 지도에 자, 1번 토지는 건물도 짓고 개발해야 되니까 자,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용도지역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딱 표시해줘요. 또 2번 토지는 밭농사 지을 땅이니까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3번 토지는 농농사 지을 땅이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지도에다가 용도지역 지정 같은 결정한 것을 딱 표시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 지도책만 딱 봐도 어떤 토지에 뭐가 결정됐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형도면에다 결정한 것을 표시해가지고 즉 작성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형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디 가면은 볼 수 있을까요? 중개사 사무실 가면은 다 볼 수 있죠. 중개사 사무실 뒤에 지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그냥 지도가 아니고
거기에 뭐 용도 지역의 지정 현황, 정비구역 지정 현황 이런 게 싹 그려져 있죠. 그거 쉽게 얘기하면은 지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 지도에다가 결정한 것을 표시하고 작성부터 해야 돼요. 지용도면을 작성. 자 작성은 누가 할까요? 자 입안한 자하고 결정한 자 둘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입안한 자. 제일 먼저 계획을 만든 사람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자 입안한 자가 이제 결정이 있으면은 이 결정한 내용을 지도에다 표시하고 작성합니다. 자 입안한 자가 작성하는데 자 입안한 자가 원칙 누구였어요?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있었죠. 시장하고 군수. 그래서 이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지용도면을 작성했으면은 잘 작성했는지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만 지용도면 작성했을 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고요. 그럼 이제 작성 또는 도지사가 승인한 지용도면을 고시합니다. 역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고시. 자 고시하면은 효과 발생하는데 이 고시는 또 누가 할까요?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도 결정한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시. 그럼 지용도면 고시도 그대로 누가 할까요? 결정한 자.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결정권자가 그대로 지용도면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는데 주어가 어렵지 않아요. 작성은 누가 한다고요? 입안한 자. 고시는 결정한 자. 그리고 지용도면 승인받는 것은 자 입안한 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고요. 그리고 지용도면을 작성한 날부터 효과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죠. 작성이 아니고 뭐한 날? 고시.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과, 행위제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59페이지에 맨 밑에 그 지용도면의 작성고시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작성하는 사람만 거기 써놨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특광시장 군수는 점 밑줄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용도, 지적이 표시된 지도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즉 결정사항을 자세히 밝힌, 즉 표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그 원칙 누가 작성하래요? 특, 광, 시장, 군수 요자들이 작성해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시장인데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 결정권이 있으니까 빼고요.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밑에 줄 지용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도지사의 승인 밑줄. 그럼 지용도면 작성했을 때 승인받는 것은 누구만? 시장, 군수. 이유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또 밑줄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위반했으면 관계 특광시장 군수 의견 들어서 직접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작성할 수 있대요. 자, 좀 전에 원칙 누가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특광시장 군수. 근데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할 수 있다. 그럼 얘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누구다? 입안한 자. 자 입안한 자가 지용도면을 작성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고시 누가 하는지 안 써 있으니까 거기에다 간단하게 쓰세요. 자 지용도면에 고시는 누가 한다고요? 결정한 자. 결정한 자가 그대로 지용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는 결정한 자. 저는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고시, 지용도면 고시 이 절차 어려 쭉 배웠는데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입안해갖고 결정해요? 이 절차 배운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입안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죠. 열심히 절차는 또 애우시는데 뭐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자, 입안 결정해서 6개 합니다. 6개. 자, 6개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 입안에서 결정. 그래서 이 6개를 하는 절차가 이 절차예요. 그러면 자, 특별시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특별사항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용도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한지 조사해야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필요 없어요?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필요 없다? 들어야죠. 용도지역이니까 지방 의견까지 다 챙겨갖고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사하고 의견 드는 거 고려해서 자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 뭐를 지정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갖고 뭐예요? 결정. 사인 딱 해주는 거죠. 결정. 그럼 뭐를 결정한 거예요?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한 거죠.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이 이꼴 뭐가 되는 거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 즉 어떤 토지에 용도지역 뭐 지정했습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구체적인 효과, 즉 용도지역의 지정 효과가 발생. 그러면 저 또 용도지구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용도지구 지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역시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입안. 어떤 토지에 용도지구 뭘 지정하겠다 입안했죠.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 뭐를 결정했어요?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지정이 이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리고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지도에다가 고시. 즉 지도에다 어떤 토지의 용도지구 뭐 지정했습니다. 고시하면은 구체적인 효과, 용도지구의 지정 효과가 발생. 그러면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도 이 절차, 기반서를 설치할 때도 이 절차. 한마디로 저 6가지 용용, 기도, 지입 6가지라는 절차가 이 절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은 열을 깨우치는 거죠. 자 하나를 배우면 10개가 헷갈려요 그냥.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이꼴 누구겠어요?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자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입안권자겠어요? 결정권자겠어요? 자 용도지역의 지정 이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이꼴 결정권자가 돼요.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저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원칙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하고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만 결정할 수 있지 용도지역은 결정 못해요. 국토부 장관은 저희가 입안해서 결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결정하니까 해수부 장관도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요자들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구의 지정권자도 역시 누구겠어요?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이꼴 결정권자. 그럼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근데 용도구역은 결정권자가 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지정권자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6개의 권한자를 그냥 다 해오려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 이 6개 권한자는 누구라고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곧 뭐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6개라는 절차를 총론으로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 배우겠어요? 이 절차에 따라 결정해 놓고 집행해 나가는 사항들 하나씩 강론격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총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하나씩 강론격으로 쭉 배워나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국토법은 무슨 계획 공부하는 법이냐? 도시군관리계획. 요거 공부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요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근데 내용들 쭉 들어가는데 그럼 지역, 지구, 구역은 다 뭐를 결정해 주는 거다.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해 주죠.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뭐예요?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쓰임새,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요. 그래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은 외부 효과 이론이라는 거 배우실 거예요. 외부 효과. 좋은 건물이 들어오면 좋은 외부 효과가 있죠. 그걸 정의 외부 효과. 근데 나쁜 건물 들어오면은 외부 효과가 나빠지죠. 그거를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지구 구역제는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 차단이라고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다라고 하고요. 자, 이게 올해 부동산 학개론에서 지문이었어요. 정답 지문. 지역, 지구, 구역은 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361페이지에 뭐 총설, 의의는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2절의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은 별표 3개입니다. 자, 별표 3개짜리. 우리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고요. 모든 공법상 토지 규제의 출발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기반으로 용도 지구, 뭐 용도 구역, 뭐 지구 단위계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모르면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베이스가 되는 제도고요. 자, 시험에서도 무조건 2문제 이상 출제합니다. 올해도 2문제, 작년에는 3문제, 거의 2문제 이상 아주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가 되고요. 그리고 별표 치는 게 이제 3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어요. 자, 뭐 애매하게 2개짜리 이런 것도 없어요. 2개는 또 얼만큼 중요한 거냐 별로 감 안 오니까 별표는 3개 아니면 1개. 그럼 3개 치는 것은 우리 공법의 핵심 되는 개념들입니다. 모든 공법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 제도를 별표 3개. 이거는 통틀어 갖고 우리 공법에 한 5번도 안 나와요. 5번. 하여튼 별표 3개 치는 것은 공법을 배웠다. 무조건 머리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들이고요. 그리고 별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별표 3개가 아니고 막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수만큼 별표 치세요 막 그랬어요. 나이수만큼. 그러니까 그냥 별표가 50개씩 치다 별표만 치다 가세요. 그래서 나 이제 통일해 버렸어요. 별표 3개. 하여튼 3개짜리는 공법을 배웠다 그러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개념. 그 다음 별표 1개 치는 거 있죠. 그거는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자주 물어보는 것은 별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없어요. 별표 3개하고 별표 1개 치는 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얼마든지 6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별표 3개짜리 제도인데 그 용도지역 의의부터 한번 풀어봐요. 자, 요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자, 우리 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를 지칭합니다. 전국의 토지. 지역자 붙으면 전국의 토지가 돼요.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용도를 정해준다. 용도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자, 여기서 용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지정 또는 생활권을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은 우리나라의 토지라면은 무조건 빠짐없이 다 지정이 됩니다. 필수적인 개념. 그리고 이 생활권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일단의 토지에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했다고 그래요. 그럼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자, 일단의 토지는 한마디로 무슨 생활권이다. 주거생활권. 주거생활에 맞게 토지를 쓰세요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 토지에다가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공업생활도 하시고요. 농림지역 지정해서 농업생활도 하시고요. 다 하세요. 자, 하나의 토지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주거생활권에 맞게 아파트 딱 지어놓으면 그 땅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또 주거지역 같은데 공해공장 들어오면 주민들 건강 다 침해하죠. 그래서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1개만 지정하는 거고요. 절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생활권만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정. 그리고 생활권 지정해 놓고 끝나는 거 아니죠.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자, 우리한테 행위제한한다고 그래요. 이제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행위제한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무슨 절차로 했어요? 용도지역 지정은 무슨 절차로? 자, 토지에다가 용도지역 지정하죠. 무슨 절차로? 자,
이거 반밖에 안 지웠는데 하여튼 칠판만 지우면 또 머리에서도 같이 지워지죠. 자, 용도 지역의 지정은 이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자, 지정되면은 효과 행위자납니다. 자, 이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해요? 지형도면을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과,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죠. 여기서 행위 제한은 이제 세 가지 제한합니다. 먼저 요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세요. 자, 건물 건축하는 것부터 규제해요. 제한, 건축 제한. 그래서 자, 요 생활권에 맞는 것만 지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요 주거 지역이라고 그래요. 주거 지역 안에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나는 이 땅에다가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자, 주택이라는 건물은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주거 생활권에 딱 맞는 건물이니까 제한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토지 소유자가 나는 이 땅에다가 모텔 짓겠습니다. 자, 숙박시설 건축하려고 그래요. 모텔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짓게 합니다. 건축 못해요. 그러면 자, 우리 주거 환경 이런 거 침해하는 성격이 제일 큰 게 뭐예요? 모텔 같은 거죠. 이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앞에 러브호텔 같은 거 딱 들어왔어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러브호텔 들어왔다. 자, 애들 뭐 사달라고 그래요? 망원경 사달라고 그러죠. 망원경 사달라고 그래서 맨날 그쪽으로 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겠다는지. 아무튼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가장 큰 건물이 대표적으로 모텔 같은 거예요. 당연히 생활권에 안 맞으니까 건물 못 짓는다 얘기죠. 그러면 내 땅에 내 돈 가지고 건물 짓겠다는데 국가가 못하게 하는 거, 요거를 건축 제한한다 그래요. 행위 제한 중에 하나로서 건축 제한. 그러면 결론, 저 주거 지역에서는 모텔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왜 건축할 수 없어요? 뭐에 걸려서? 건축 제한. 요거에 걸려갖고 건물 못 짓는다 그 얘기죠. 이런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하는 것을 건축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기반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주거지역, 주택가 같은 데는 도로도 뭐 골목길 좁죠. 그럼 그런 주거지역에 막 30층짜리 큰 빌딩 들어왔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짓도록 건물의 크기를 제한하고요. 이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것을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다 건물의 크기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축하도록 규제를 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 세 가지 제한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 제한을 통해서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362페이지에 2절 용도지역 한번 보세요. 그 위에 타이틀 보면은 제 10회부터 옆에 끝에 26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도 아닙니다. 거의 두 문제씩 매년 출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용도지역의 의한 볼게요. 용도지역이란 자, 토지의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싹 묶어가지고 가로로 묶어서 그거를 네 글자 행위 제한한다 그래요. 행위 제한. 자, 행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자, 그 말이 끼어듭니다.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전국의 토지에 중복되지 않게 뭘 지정한다고요? 생활권. 그리고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는 거죠. 행위 제한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자는 거고요. 자, 밑에 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에서 가로 1번.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 동그라미.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을 뭐 한대요? 결정.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이 이꼴 뭐예요? 결정. 그럼 지정권자 이꼴 결정권자. 그래서 맨 앞에 밑줄 친 사람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누구다?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곧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용도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하고 세분. 자, 일단 우리 국토는
크게 4개 용도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일단 전 국토는 4가지 용도로 구분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렇게 4개 용도로 구분해서 정하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4대 용도 구분이라고 그래요. 4대 용도 구분. 우리 국토는 크게는 이 4개로 딱딱 구분이 되고요. 자, 무슨 지역이 있어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앞글 졌다면은 도, 관, 농, 자.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딱 구분하고요. 다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앞글 졌다면 주, 상, 공, 녹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고요. 자,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요. 보전, 생산, 계획, 보생계.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가면은 자, 크게 4가지 용도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지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4용도 구지역이라고 그래요. 4용도 구지역. 여기까지를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대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만 딱 보면은 요 9개 지역만 쫙 써놓은 거예요. 9개. 그래서 일단 이게 법에서 규정하는 대분류.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도시지역. 자, 일단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자, 밀집돼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서울같이 인구와 산업이 몰려 있죠. 이유는 개발이 돼 있다고 했죠. 개발돼서 살기 좋으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어요. 또 밀집이 예상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개발을 할 곳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개발돼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으로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의 목적이 뭘까요? 현재 개발돼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 한마디로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할 곳이요. 그 다음에 저 나머지 지역들 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요 3개 지역은 묶어가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 뭐라고 부르면 돼요? 비도시. 그래서 비도시지역 이렇게 불러요. 비도시. 그럼 일단 비도시지역 하면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이 비도시지역은 목적이 보전입니다. 보전할 것.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비도시지역은 보전. 이렇게 크게 이제 일단 나눠지고요. 그럼 다시 도시지역이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가지로 세분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주거지역부터 먼저 봐요. 주거지역 첫 번째 줄.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유식하게 써놨는데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거생활권이죠. 주거생활권으로 잘 개발 관리하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 증진이죠. 그럼 뭐예요? 상업생활권으로 잘 개발 관리하자. 또 옆에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이니까 공업생활권. 그래서 이름대로 가면 돼요. 주거, 상업, 공업. 그런데 녹지지역 봐요.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뭐 등등을 위해서 그 밑에 줄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녹지의 보전이래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자, 목적이 개발 목적이다 그랬는데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또 개발만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뭐 하는 곳이냐? 보전. 녹지 공간을 보존해 나가자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 주상공록.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비도시지역 보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의 관리지역은 좀 이따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먼저 봅니다. 자,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쭉 비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아닌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자,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농지라고 그래요. 농지. 저 시골의 평야 같은데 그걸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보전산지 동그라미. 보전산지는 뭘까요? 보존할 산림. 임야죠. 임야라고 그래요.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 일단 농림지역은 주된 대상이 동그라미 친 거 두 개입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말로 농지, 보전산지를 다른 말로 임야. 그럼 농지하고 임야가 대상이니까 앞글자 그대로 따갖고 뭐예요? 농림. 그래서 농지와 임야, 농림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목적은 농림업의 진흥이죠. 농업, 임업업, 축산업 이런 산업들을 다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농사짓기에서 보존합시다. 그게 뭐예요? 농림지역. 농사짓기에서 보존할 것. 그 다음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얘는 지정 목적이 7개가 있어요. 자연환경 거기서부터 앞글자에다 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럼 앞에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수, 해, 생, 상문수. 자수, 해생, 상문수. 자, 7개를 절대 보존할 곳이에요. 절대 보존. 자, 하나씩 풀어봅니다. 자연환경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데가 자연환경을 위해서 보존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은 물자원이죠.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 어디겠어요? 댐, 소양강댐 이런 댐, 팔당댐, 댐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 해안은 해안의 절경, 남해 다도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의 절경이라고 그러죠. 다도해. 저 남해 그 해남 이런 데 가면은 육지가 이렇게 딱 절벽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죠. 이런 해안의 절경 좋은데. 자, 이런 데 가지고 사람들 뭐예요? 뛰어내리죠. 뛰어내리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해안의 절경, 남해 다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자, 갯벌이 생태계 보고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갯벌이 새만금이었죠. 새만금. 그래서 그런 데가 생태계. 그 다음에 상수원은 팔당 생각하면 되죠. 팔당, 상수원. 그리고 문화재는 경주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사적지, 유적지.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자. 이거는 양식장 주변 생각하면 되겠죠. 김양식장, 굴양식장 이런 데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입니다. 그래서 자, 7가지 자수, 해, 생, 상문수. 자, 이거 단순하게 바꿔주면은 숫자가 2번 나옵니다. 자수할 때 숫자는 뭐였어요? 수자원. 상문수할 때 숫자 나오죠? 그거는 수산자원. 그거를 수질 바꿔놓으면 틀려요. 수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수, 해, 생, 상문수 7개를 절대 보존하자 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그럼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든 다 비도시 보존할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셀까요? 저희가 훨씬 더 센 거죠. 보존 성격이. 그럼 농림지역은 농사짓기에서 보존할 곳이니까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사도 못 짓는 것이요. 절대 보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설악산 뭐 이런 국립공원 이런 데서 농사짓고 그런 거 보셨어요? 또 봤다고 막 우기고 그러면 안 돼요. 아예 출입 금지입니다. 철조망 싹 쳐놔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땅에다 손대지 마라. 절대 보존. 그러면 가장 보존 성격이 세다 이 말은 행위 제한이 제일 센 지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하죠. 그래서 자, 우리 용도지역 통틀어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즉 절대 보존. 규제가 제일 센 곳이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하고요. 농림지역은 농사짓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하죠. 그런데 중간권 관리지역. 자, 얘는 목적으로 우리가 아직 안 봤어요. 이유는 이 관리지역은 독자적으로 뭐 하자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대로 관리하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잘하자. 그게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아직 목적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인 용도지역 이렇게 불러요. 임시적. 그리고 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간에 들어가요. 중간적 또는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적으로 관리만 하지 않은 건데요. 자, 다른 지역이 3개가 있으니까 관리지역도 종류가 3개가 나와요. 각각 3개 관리지역은 무슨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지 그게 논점입니다. 그럼 먼저 자, 보전관리지역이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은 보존자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고요. 생산관리, 생산, 농사 짓는다고 얘기니까 생산관리는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해요. 계획관리는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각각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하는 곳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곳. 그러면 관리지역이라는 것에 이제 의의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할구역에 용도지역은 빠짐없이 다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주변같이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할 곳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해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등의 절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평야가 펼쳐져 있는 농사짓는 곳은 농림지역으로. 자, 일단 이 3개 용도지역부터 지정하는데요. 이 3개 용도지역은 상극입니다. 완전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붙여갖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멀찌감치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강남 같은 이 도시 바로 옆에 평야가 펼쳐지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개 용도지역은 멀찌감치 떨어뜨려 주는 거고요. 중간에다 딱 들어가는 게 이제 무슨 지역이냐? 관리지역이다. 그죠? 관리지역. 그러면 일단 자, 도시지역을 싸고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합시다.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둘러싸고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합시다. 보전관리지역이. 그러면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합시다. 농림지역 둘러싸고 생산관리지역이. 자, 이런 식으로 관리지역이 중간에 들어와서 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갈 때 중간에 거쳐갖고 가는 게 무슨 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래서 이런 관리지역이 이제 중간적, 완충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택지난이 발생해요. 뭐 아파트 짓고 이럴 땅이 부족하죠. 신도시 개발합니다. 자, 신도시 무슨 지역에서 개발할까요? 이런 데서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계획관리가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됩니다. 즉 계획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지역이 되고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이 될 곳인데요. 아직 확정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냥 관리만 하고 남겨두자 그런 취지예요. 이유는 왜 잘 관리만 하면서 남겨둘까요? 자,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우리 세대에서 국토를 다 이용 개발해 버리면 후손들이 쓸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후손들 위해서 한마디로 잘 관리하면서 남겨둘 땅을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지금 보듯이 이 관리지역이 우리 국토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42%인가가 관리지역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관리지역은 논점이 오고요. 각각 무슨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것인지.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 생산관리는 농림, 계획관리는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하는 곳이다. 딱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다시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그 준한다는 말은 비슷하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저희는 무슨 관리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그럼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은 무슨 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
보전 관리.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대분류, 사용도, 구지역 쭉 봤는데요. 그런데 다시 도시지역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 생활권이 다시 또 세분이 들어가요. 쫙 나눠집니다. 이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데 자, 5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